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통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할 때입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이 무려 12억이 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남편이 사망했고 그리고 상속인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이라면 일반적으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10억 원이 초과된다면 당연히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1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부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해가지고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한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부담하기란 참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이 12억이지만 뭐 15억, 20억, 30억 가는 주택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상속세를 좀 줄여나가는 노하우, 그리고 이런 걸 모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왕창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 흐름도가 상당히 방대한데요.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하는 것만 학습하고 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게 되면은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상속세 과세 과액을 계산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가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자산가액이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거래가 형성되는 시장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의제상속을 더합니다. 의제상속재산을 더하는데요.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학습하셨습니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의제상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명손해보험금을 받았다. 생명손해보험금을 받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한 신탁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이라든가 퇴직공로금을 받았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요. 이런 것들이 의제상속이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제상속입니다. 자, 여기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추정상속을 더합니다. 자, 뭐 의제상속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러한 것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정상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줄여나가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추정상속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입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데요.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자, 연수와 금액을 잘 바꿔보세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자, 재산을 처분했다. 뭐 부동산을 처분했다. 아니면 1년 이내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다. 네,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쓴 거예요. 또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채무를 변제했다. 빚을 갚았다는 겁니다. 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것이 객관적으로 용도를 불분명이다. 네. 자, 너희 돌아가신 피상속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했다. 아파트를 팔았다. 오피스텔을 팔았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다. 아니면 뭐 주식을 처분했다. 유가증권을 처분했습니다. 예. 아니면 채무를 부담했는데 객관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가 용도가 정확하지 않을 때, 불분명일 때는 추정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5억 원 이상, 금액이 크지요?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 또 채무를 변제했다. 여기서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현금, 예금, 유가증권,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되겠는데, 그러면 추정상속을 무조건 추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너희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5억을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어디에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원인을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것 아니냐. 상속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명된 금액은 만약에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소명된 금액이 2억 원이고 미소명된 금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5억 중에서 2억 원은 소명을 했어요. 어디에 썼는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건 상속인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소명된 금액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 전체를 추정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된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분액 있죠, 처분액이라든가 아니면 예금 인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채무를 상환한 금액 곱하기 20%입니다.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미소명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면 처분액이 5억이니까 5억의 20%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원입니다. 그래서 미소명된 금액 3억 원에서 1억 원을 빼면은 2억 원만큼을 추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명된 금액 전체 3억 원을 추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분한 금액, 5억이 처분했죠? 그 처분한 금액의 20%. 그럼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1억 원과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분액이 2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억에 20%면 4억이지요? 4억 원과 2억 원 중이니까 적은 금액일 때는 2억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액이나 인출액이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데 어디에서? 미소명된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하니까 2억 원만큼을 추정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명
금액을 다 밝히면 되는 거지요. 5억을 어디에 처분하고 사용한 내용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정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기 전 3년 전, 4년 전에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이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것이 객관적으로 용도가 불분명일 때는 미소명된 금액 중에 일부를 추정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정상속재산 학습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그럼 여기서 절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배웠습니다. 재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처분할 때는 3년 전, 4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는 게 있습니다. 빼는 것은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공익법인 등 재산 출연입니다. 자,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아니면 상속인 자신이 말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제사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자선단체 등에다가 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한 재산이 있다면, 출연재산,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출연했다, 출연재산이죠.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술단체에 출연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제할 수 있는 건 뭐냐? 피상속인의 공과금 공제합니다. 피상속인 앞으로 나온 모든 세금, 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을 공제합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모든 관리비 공과금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공제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공제금액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때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속세를 학습을 하시고 많은 유튜브를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모든 공과금 공제합니다. 모든 공과금. 그리고 장례비용도 공제합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게 500만 원 미만일 때는 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비용, 사망일로부터 장례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다. 뭐 300만 원을 썼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렇다면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례비용은 하한이 500만 원이고 상한이 1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거주자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입니다. 국내에 사망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망했다면 비거주자는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장례비용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거주자는 장례비용에서 이런 걸 공제합니다. 추가로 뭘 공제하느냐면 봉안시설입니다. 봉안시설이 되겠고, 그리고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지, 묘를 쓰는 거죠. 이럴 때 추가로 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500만 원을 초과해서 쓴다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 공제하니까 아마도 장례비용하고 봉안시설이라든가 장지비용까지 합치면 최고로 1,500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거주자는요, 장례 비용도 공제가 안 되지만 이 비거주자는 공과금이 어떤 거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공과금만 공제합니다. 예. 이 공과금은요, 거주자는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공과금도 공제해 주는데 비거주자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공과금만 공제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비거주자가 국내 한국에서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부담할 모든 채무까지도 공제해 준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더 하느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에게 증여산가액입니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증여재산입니다. 10년 전 증여재산. 다시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입니다.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재산입니다. 예. 다시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증여재산도 포함시키고 상속인이 아닌 이외의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은 사망 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살아생전에 그러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키는데 그 당시 증여세 낸 거 아닙니까? 그 낸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더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세 과표가 커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속세 과표가 재산이 커지면 세금 부담이 세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의제상속도 하고요, 추정상속도 하고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빼고요, 공과금과 채무와 장례비용 빼고요,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거를 더하게 되면 바로 뭐냐? 바로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속세 과세 가액을 구하는 것도 복잡하지요. 네. 자, 이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이제 공제하는 게 있어요. 뭐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이런 공제를 많이 빼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빼면은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런 게 나오죠. 추정상속은 상속 개시일 전 3년 전, 4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인출해라. 채무를 부담해라. 그리고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니까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 훨씬 전에 더 젊었을 때 일부를 증여했다면 이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좀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피상속인 부모님과 자녀들이 상속세 설계를 디자인을 해야만이 세금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서울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집 한 채 있다면 뭐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지요. 뭐
종부세도 내지요. 재산세는 물론 내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속세를 내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속세 디자인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은 상속세 과세과액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정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상속개 시전 증여산가액도 상속자산에 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알아두셔서 상속세를 줄여나가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과 세율에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